본황 질통 장어즙으로 좀 더 힘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8월 25일이죠. 목요일 우리 시장은 어땠을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 힘을 쏟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섹터별로 굉장히 괜찮았었는데요. 미국 증시도 반등이 있었고 지난주에 이어졌던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 선물 매수 외에는 사실은 출발 시점에 양시장 현물은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로 소폭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내일 예정된 잭스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전반적인 매수세가 이제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장만 놓고 본다면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세에서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 이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유입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창고, 종이목재 등 오전장의 강세를 보였고요. 음식료나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인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 관련해서가 포인트였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5월 전망치가 2.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빠진 거죠. 근데 예상보다 낮은 성장 전망치 하향,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치가 좀 적었던 거예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선물 중심 수급이 개선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투심에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게임이라든지 엔터, 리오프닝 등에 대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코스피보다 좀 더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 쪽으로도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로 오후에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오후 들면서 연기금 중심의 코스피 순매수도 다시 유입이 됐는데 엔비디아 어닝 쇼크 기록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래도 장중 상승 반전을 해줬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국무원에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1조 위안 부양책을 발표한 점도 국내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61선 정도의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세를 주고 있고 최근 시장 조정의 주된 빌미가 됐던 기관 매도세가 다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전환하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네. 장막판 기관 외국인 양시장 동시 순매수 전환했고 그리고 선물도 동시 순매수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았는데 이 수급의 연속성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 주셨고요. 오늘 뭐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이제 한국 시간 오늘 목요일 9시 반에 저녁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오늘 저녁에? 네, 뭐 소포치는 마이너스 0.9% 정도 수준인데요. 뭐 지금 발표 컨센은 마이너스 0.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수정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권이라서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섹터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LG노텍이 좀 주목을 아침에 받았는데요. 최근에 IT 부품이 별로 썩 좋지 못했죠. 근데 뉴스에 따르면은 LG노텍이 테슬라와 1조 원대 부품 공급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게 전기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인데 이 북미와 유럽 시장용의 테슬라 모델 Y라든지 모델 3 그리고 전기 트럭 세미라든지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것으로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2020년까지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7개에서 한 8개 정도까지 탑재가 증가됐고 완전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 한 15개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은 개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LG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캠시스나 옵트론텍 등과 같은 뭐 모듈 회사들이 좀 괜찮았는데 여기에다가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자동차 전장용 광 센서 부품이라든지 LED 필수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 이런 부분들을 LG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들도 뭐 같이 이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뭐 LG이노텍이나 BH 역시 이제 괜찮았는데요.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KB증권에서는 아이폰 14 신작이 전작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출하량이 늘 거라고 이제 리포팅이
됐는데 하나증권의 오늘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전작 대비 한 7% 물량 감소를 오히려 가정을 하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이나 BH 두 회사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증가할 거다 보고 있는데 특히 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뭐 PER이 6배 정도 수준인데 아이폰 14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4,800만 화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작이 1,200만 화소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뭐 물량이 적은데 왜 실적이 좋아지냐?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쓰이는데 최근에 소니의 2023년 회계연도 매출액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나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소수 상향에 따라 카메라 모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LG이노텍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좋게 보는 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수량은 적어지는데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쓰는 LG 이노텍 역시 좋아질 거라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지 센서가 결국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이제 소니에 대한 가이던스를 근거로 잡았습니다. 물량은 작아지는데 높아진 이유는 거기서 잡은 거고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 연초에 이제 RF PCB 사업을 이제 접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가 당연히 되겠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도 RF PCB 같은 가격 자체가 또 전년비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물량 증가도 있지만 또 가격도 올라왔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경쟁사가 해당 매출액이 연간 한 4천억 정도 초과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BH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RF PCB 관련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를 한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마켓쉐어가 삼성전기가 빠지면서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격도 좀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이폰 프로하고 맥스 관련된 가격표인데 이게 역대급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폰이 물론 잘 팔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너무 좀 비싼 면이 있어서 이제 갤럭시 이제 플립이나 폴더폰 쪽으로 또 이연 수요가 좀 이게 넘어오는 수요가 전환 수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폴더블 관련된 부품사들도 조금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이게 예전보다 달러 표시로 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원화로 표시되는 가격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옛날에도 뭐 아이폰 프로 맥스 뭐 13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도 대충 이 가격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원화로 표시될 때 확실히 엄청나게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비싼 게 한 237만 원까지 올라가는. 요 이제 가격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이거는? 네, 뭐 일단 조견표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따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9월달에 또 나와 보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또 테마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뭐 실적보다는 이제 뉴스 플로우인데요. 뭐 삼성의 벤처캐피탈 삼성벤처투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이제 미국의 라이다 반도체 개발 업체인 루모티브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와 태국 하이맥스 테크놀로지, 스위스 퀀펀드 그리고 미국의 메타보이시 파트너스가 같이 동참한 걸로 뉴스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그리고 25년 도심 항공교통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에어택시죠. UAM 상용화 등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뭐 UAM 관련된 뭐 에이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업트론텍, 캠시스, 베셀, 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QSI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라이다에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측정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QSI라는 종목도 좀 각계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군요. 네, 뭐 역시 좋지만 뭐 요즘 들어서는 태조 이방원이 아니고 태조 리방원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리방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리튬 쪽으로 이제 본다는 아, 거죠. 리튬. 예,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전체로 보기보다는 뭐 리튬 쪽에 좀 주목을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그 관련된 수요가 제일 큰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12% 정도 수준이 이제 전기 수소차 신차 비율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전기차만 놓고 보면 미국 전역은 한 7%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인데요. 35년부터는 100%로 이게 신차 비율이 전기 수소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26년도까지 전기 수소차 신차 비율을 35% 그리고 30년까지는 68%로 늘린다는 중간 목표치까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니까 다른 12개 주가 적어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 금지를 아마 같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전기차 관련된 이 수소차 관련된 보급률이 좀 빨라진다. 이런 이제 센티먼트가 생긴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그 독일이 캐나다와 그린 수소를 공급받기 위한 합의를 또 체결했다. 이런 것이 이야기되면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섹터도 센티적으로 오늘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나 뭐 엠플러스, 코스모 신소재,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다이아, 풍국주정 이런 정도 움직였는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선도 산업이 특수가스인 네온이나 크립톤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좀 두각을 네. 나타냈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뉴스가 이제 1.5조 원짜리 뭐 장비 발주 관련된 뉴스가 막판에 나오면서 하나기술. 네. 아, 그래서 상한가를 갔군요. 혹시 갖고 계시 아니요.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저는 관심이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가 무렵에 상한가 갔는데 네. 아무튼 이건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시가 아니라 뉴스가 나온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PNT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결국 이제 8월 달부터 블루오벌 이게 이제 SK온의 이제 조인트 벤처잖아요. 8월 달부터 장비 발주가 5조 이상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조금 들썩일 수 있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테마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전 쪽에서도 역시 뭐 움직임이 좀 있었군요. 네, 뭐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 뭐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팔아야 되는 자리 같기도 하고요. 뭐 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차트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한다 소식. 그게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도 급등세였거든요. 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틀간 연속 급등이라 네. 좀 이제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이제 간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여행주도 좀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오늘은 뭐 화장품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괜찮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중 수교 30년 기념사를 통해서 이제 시수석 방안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 이슈가 이제 논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양궁 정상에 대한 회담 의지를 사실은 좀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인도네시아 G20 회의라든지 또는 태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일본 등 이제 무비자 입국이 지금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지나 쪽에 지금 보면은 그 일본의 VIP들 카지노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올라옴이 센데 네. 또 이제 최근에 입국 전에 PCR 검사도 이제 면제 가능성 이런 것도 이야기되면서 다소 좀 이제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세 쪽도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의 최대 면세점 CTG에 1,340억 투자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이제 중국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좀 집중적으로 중국 면세점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다소 좀 이슈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LCC 항공사 뭐 보통 최근에 일본 쪽이 열리니까 LCC 쪽은 이제 6월달에 월로 보면 BEP 수준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턴이 되니까 네. LCC 쪽이 좀 더 좋게 나왔고 디오유나 뭐 YG엔터 등 엔터테인 쪽도 그렇고 호텔 신라나 JTC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CC가 주가가 먼저 움직인 게 아직은 이제 물론 우리가 북미로는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북미 노선 자체는 이제 단순 여행보다는 여행도 있지만 출장이나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목적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동남아가 이제 풀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LCC
업체들은 제일 좋은 게 일본과 중국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좀 어렵잖아요. 제로 네네네.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어제 좋은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일본 정부는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아무튼 입국자가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한 8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걸 2만 명 하다가 지금 5만 명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매우 고무적인 거고. 실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2010년 중반에 한참 이제 외국인 카지노 회사한테 네네. 투자를 했을 때 GKL 파라다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언제나 그 중국의 어떤 중국의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죠. 소위 말하는 정켓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정켓이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써가지고 이제 VIP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정켓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프로모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켓이라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 네, 완전 갑부들 모시고 와서 그렇죠. 뭐 모든 서비스 다 다 해드리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돈만 또 쓰게 하는 리베이트도 거. 주고 거기. 네. 그래서 실제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 직원들이 그 중국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아, 그분들 모시려고 네네네. 그러다가 공안한테 완전히 다 감금된 겁니다. 구금된 거예요. 언제 그때가 2015년인가 10년 중반 정도 감금이 돼요? 구금됐습니다. 공안들한테 갑자기 그 들이닥쳐가지고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죠. 아 중국에선? 네. 아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큰 어떤 규모가 넘으면 그걸 불법으로 간주했는데 아무튼 사실 GKL은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공기업이고 네네네. 파라다이스도 사실은 우리 상장회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때 외교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결국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금되다 풀려났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행태보다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가는 어떤 비즈니스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는 이제 정켓보다는 이제 일본인 인바운드,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쪽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6월달에 일본이 인바운드가 좀 살아나니까 월간으로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건 흑자가 났고. 파라다이스가 이제 적자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근데 실제 일본 풀리는 순간 그 내년에 이익을 돌아서는 어떤 턴어라운드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파라다이스 주가가 좋고 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LCC도 주가 좋은 거고 제주항공은 이제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차이는 뭐냐면 제주항공은 중국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진에어는 일본이 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진에어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팬데믹 전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항공의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근데 제주항공은 투자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팬데믹 터지면서 제주항공은 좀 더 힘들어진 거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 애매한 그 정치빵보다는 좀 합법적인 거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과거에 그런 걸 했던 거는 그게 수익이나 매출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위험성을 갖고더라도. 그때 막 2, 3천억씩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만약에 그때, 그 네. 수익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그때는 정켓이라는 어떤 그런 영업 수단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GK의 파라다이스 주가가 좋았던 건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불법이구나라는 걸 그때 시장에서 사실은 제대로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았고 네네. 파라다이스나 GKL이 엄청 고민을 한 끝에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정켓에 대한 영업을 많이 줄이고 일본에 대한 어떤 영업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해운이 좀 이제 오늘 눈에 좀 보였는데 이 외신에 따르면 세계 유위 컨테이너 해운 기업인 AP 밀러 머스크가 이제 올해 연간 이익 전망을 3차례나 상향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아직도 괜찮다. 픽업 아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AP 밀러 머스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크죠? 좀 다른데요? 뭐 맞습니다. 머스크. 컨테이너 기업 세계 2위 컨테이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해운 전문 컨설팅 업체
드률이라는 그 있는데 컨테이너 해운 업체들의 작년과 올해 이익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672조까지 달할 거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을 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전일 이제 언론에 따르면 컨테이너 우림은 계속 좀 최근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손이 잘 안 가죠, 해운 업종이.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보자면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보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주 연속 하락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해상 물류 네트워크 내에 적체 현상이 지금 다시 심화되는 게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걸 좀 갖고 왔는데 이 미주 서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있는데 표를 한번 가져와 보시면 네. 첫 번째 표가 이제 미주 서한 쪽에 적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진 듯 하더니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아, 적체 현상이에요, 저게? 예, 많이 네. 올라갔다가 꽤 빠졌습니다. 꽤 빠졌는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퍼시픽 머천트 쉬핑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7월 미주 서안의 장기 적체 컨테이너 비중이 지난달과 동일한 30.6%를 기록하긴 했지만 평균 처리 일수가 5.62일로 지난달 5.46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서한 쪽에 적체 현상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철도 관련입니다. 특히 이제 철도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평균 철도 대기 일수가 16.4일을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3일 이상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이상 장기 적체 비중 또한 75.5%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철도 부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적체 심화 리스크가 이제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항만이나 철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노사 간 협상이 되게 좀 난항인가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미주 쪽의 서한 항만 노조 연합인 ILWU와 항만 운용사인 PMA가 시애틀항 터미널의 어떤 보수 관리 용역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견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되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특별 명령을 통해서 발족한 프레지던털 이머전시 보드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철도 노조 연합과 철도 회사들의 대표인 내셔널 캐리어스 컨퍼런스 커미티에 조정안을 발송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측이 30일 내에 조정안에 합의가 안 되면 9월 16일부터 노조연합이 이제 쟁의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유럽도 심상치 않은데 22일 기준으로 이제 영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48%를 처리하는 최대 컨테이너 항공인 그 플렉스토어라는 그 노조가 8일간에 또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가 이제 1,900명에 달하는 노조가 있는데 뭐 이제 역시나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맞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유럽 쪽에 이번 파업 때문에 약 한 47억 달러에 달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적체 현상 해소에 딱 2달 이상 걸린다라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달 기준으로 대서양 노선 리드 타임이 27일을 기록하면서 올해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 29일에 거의 근접할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물동과 관련된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운업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항만 해운주가 해운주가 글로벌 해운주들은 PER 한 배도 있어요. PER 한데? 네, 한 배. 예. 그러니까 1년에 버는 이익이 시가총액인 거죠. 그 정도로 해운주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우리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이 그래요? 다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회사는 사면 되잖아요. 정말 그 정도면. 한 배가 0.5배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걔네들 그 두 배 싸다고 사는 사람은 50% 물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주가가. 한 배면 사서 내가 예를 들어 1,000억 주고 사요. 1,000억을 다음에 근데 이제 그 해운주 이런 회사들이 네. 차입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빚이 많아요. 네, 지금 많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빚을 많이 갚았지. 예전에 그 현대상선이 네네. 왜 아무도 안 살려고 했겠습니까? 네, 그만큼 해운이 사이클을 많이 타고 네. 사이클이 만약에 다운 사이클이 되면 순식간에 그 적자도 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경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해운조선이 다 그러잖아요. 사이클 산업에서 네. 한번 물리면 엄청 오랫동안 고생한다. 근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닝에는 좀 관대해요. 왜냐하면 조선은 수주 비즈니스니까. 해운은 운임에 따라서 실적이 춤추고 네, 조선은 이제 사이클이 오면 수주를 받으니까 야. 수주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 가능성이 높죠. 네, 아무래도 네, 해운보다. 네. 우리가 지금 LNG선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조선주의 내년 2024년도의 이익들에 대해서 지금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엔터 업종 보겠습니다. 네, 뭐 YG엔터가 블랙핑크 정규 2집 본핑크가 선주 문량 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3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 선주문 기간이. 그래서 300만 장도 한번 트라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발매 전인데 지금 200만 장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대 K-팝 여성 아티스트 가운데 최고 기록일 거고 뭐 글로벌리 따져도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아마 블랙핑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좀 부각이 됐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디오 핑크 베논 같은 경우가 유튜브 공개 29시간 35분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아마 뭐 월드 투어로 들어가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제 뭐 200만 이상 뭐 동원하지 않겠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트와이스도 미니 11집 선주 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1집까지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꽤 오래된 장기 걸그룹이죠. 네. 예, 뭐 에스파밖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아무튼 그 근데 의외로 트와이스도 미국에서 엄청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네, 트와이스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인기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인기 많은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도 많군요. 네, 잘 성공적으로. 네, 그래서 뭐 트와이스가 어쨌든 뭐 컴백을 하는데 전작 대비 지금 정규 3집 대비 30만 장 이상 높은 수준이니까 100만 장 훨씬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컴백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네.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요. 뭐 하이브도 뭐 뉴진스가 뭐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안에 멤버 진의 입대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이브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입장이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뉴진스가 네. 하고 있지만 뭐 BTS를 뭐 메이크업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다르게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제 SM엔터와 이제 카카오의 M&A 이슈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돌았는데 좀 소위 말하면 이제 이거 보수적으로 보자. 1년 8개월 끌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지금 올해 뭐 인수 주체를 뭐 결국은 본사인 카카오로 협상 주체를 바꿨는데 아마 7월에 마지막 제안서를 보낸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사회 반대 등의 어떤 이유를 빌미로 인수 대금을 6천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각 자체 어떤 SM엔터 쪽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요. 네. 쉽지 않은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카카오가 여러 가지 뭐 연내 계열사를 막 3, 40고 줄이겠다고 또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SM엔터 같은 경우도 자회사만 39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기를 또 인수하는 것도 이제 뭐 센티상 좀 분위기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SM이 보니까 자회사가 39개예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뭔 회사가 이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카카오도 진짜 뭐 한 40개 줄이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인수하면서 또 뭐 자회사 39개짜리 또 인수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도 문제고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SN엔터와 그다음에 카카오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어느 것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럼 하다가 그냥 안 하면 끝인 거죠. 네. 그게 썩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다만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있던 DOU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권에서.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버블 라이브라든지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 기능이 추가된 버전을 앱스토어에서 지금 심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8월 내에 아니면은 3분기 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버블이 서비스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의 확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이 DOU가 이제 오늘 고기를 좀 들었고요. 디어유가 그 SM에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랑 팬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네, 있는 그 맞습니다. 앱이 이제 버블 이거였던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도 연내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내 K-팝 팬덤을 보자면 SM이 그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어떤 수익 모델의 확장이 좀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많이 빠진 자리에서 DOU가 약간 고개를 들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K-팝 ETF가 이제 지금 원래 7월 출시로 이야기됐는데 약간 지연되면서 9월 정도에 나올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K-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현재 언제 출시인지 카운트다운이 올려져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짜를 보면 한 7일 정도 남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팝 관련된 ETF가 나오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DOU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유통 물량 등을 비교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수급적인 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DOU가 가는데 근데 문제는 DOU의 오버행 이슈죠. 오버행 이슈.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약 167만 주의 행사 기능이 8월 31일부터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지금 디어유는 얼마예요 이게?
제가 주가를 다 못 봤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꽤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행사가격이 5,000원이니까 이게 167만 주가 이제 8월 31일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35,150원이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행사하겠죠. 항상 무조건 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7배인데. 500원 이슈가 있다는 거는 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시고 보시고요. 아무튼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수익 모델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보는데 네. 500원은 좀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건 뭐 무조건 할 것 같은데 5,000원이면. 자, 그리고 출산 관련된 섹터가 최근 며칠 사이 좀 움직임이 있네요. 네, 뭐 정프레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입장인데요. 실제 지금 뭐 최근에 올해 기준 6월 인구 동향 보면은 6월달에 출생아 수가 18,830명, 네. 전년 동월 21,504명 대비 12.4%나 감소했다. 그리고 2분기 출생아 수가 59,961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168명, 약 9.3% 줄었다니까 상당히 뭐 2분기 출생아 수가 6만 명을 밑돈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출생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인데 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고요. 최근에 이제 연간 합계 기준 출산율이 올해 사상 처음 0.7명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인데 네. 전 세계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만큼 출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당연히 뭐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대는 네.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상당히 이게 새로운 어떤 출산율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거꾸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결국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순전한 이제 뇌피셜이죠. 기대감. 이 그것 때문에 이 테마성으로 이제 뭐 모나리자나 깨끗한 나라, 캐리소프트, 뭐 토박스 코리아 이런 쪽이 뭐 주가가 올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 뇌피셜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 그동안도 사실 엄청난 정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걸 막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출산율은 올려지지가 않는 쉽지 거예요. 않은 거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여기 이제 휴지 만드는 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출산이랑 관련된 게 뭐 기저귀 이런 거예요? 뭐 물티슈 그렇죠. 뭐 그냥 물티슈. 예, 뭐 이렇게 그냥 연관 짓는 네. 거죠. 그런 예. 거죠. 네. 돈 별로 안 되는데 물티슈. 근데 이제 모나리자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아, 지분 매각이요? 예, 그 이슈가 조금 끼어 있어서 약간 아. 독특한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또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아까 테마로 좀 말씀드렸던 움직이는 애들이어가지고 조금 조심은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조심은 좀 그러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장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제는 굉장히 또 에너지가 좋았잖아요. 신재생 관련해서 좋았고 오늘은 근데 이제 반대로 테크랑 그런 성장주들 오늘 오랜만에 반등 많이 했고 이제 내일 잭슨 홀 미팅이 이제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님이 코멘트를 하실 텐데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주된 어떤 중심 컨센서스였는데 네. 혹시나 좀 유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좀 더 좀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이제 테크나 성장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밸런싱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그런 섹터들 뭐 테크도 사실은 좋은 뉴스는 없지만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또 한 번에 또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물가의 목표치를 지금 2%잖아요. 그걸 좀 높이는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절대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은 거를 용인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긴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시장의 분위기는 또 오늘과는 다른 느낌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한 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네, 네. 물티슈를 많이 쓰긴 씁니다, 진짜 근데. 예. 아까 뭐 모나리자 얘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희 집 이제 셋이 있다 보니까 물티슈를 진짜 네. 많이 써요. 네. 기저귀 갈 때도 네, 써야 돼. 애들 뭐 이렇게 과자 흘리면 가능하면 이제 걸레 쓰고 뭐 이런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수건이요? 그러니까 수건이나 네, 걸레 뭐 이런 걸 수건. 이제 쓰는 게 네, 네, 좋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티슈 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막 이렇게 주문하는데 아. 많이 쓰긴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최근에 뭐 돼지 관련된 뭐 이슈도 있어서 뭐 살처분한 이슈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제가 대체육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말씀 한번 언급을 분명히 방송 때 드렸던 것 네네. 같은데 거기다가 또 육계 관련해서는 좀 이게 가공 닭고기 관련된 가격이 또 인상합니다. 이 사조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
블랙페퍼 100g 기준을 3,300원에서 3,700원으로 12% 이상 올릴 거고요. 할인도 다음 달 편의점 기준 닭가슴살 블랙페퍼 110g 가격을 3,400원에서 3,700원으로 8.8%, 닭가슴살 소시지도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료 가격에 대한 이슈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림이나 동우팜, 투테이블, 그다음에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뭐 정다운 이런 종목들도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네. 자, 닭고기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오늘 또 눈길 끄는 게 5G 통신 장비가 많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사실 통신 장비 이야기하면 또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될 것 같아갖고 되게 좀 조심스러운 섹터잖아요. 뭐 네. 거의 1년 반 넘게 지금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거의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근데 몇몇 종목은 또 괜찮았던 종목이 꽤 있긴 있는데 전반적인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일단 나왔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5G를 통신 장비를 다 좋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기지국 장비 업체들은 실적 부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인빌딩 쪽의 장비 쪽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7월 이후에 미국의 AT&T라든지 보라이즌, 그다음에 DC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제 3에서 4GHz 주파주 대역 관련된 투자가 실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실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이래서 이제 일부 인빌딩 장비 쪽은 좀 좋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 커버리지 4개사가 RFHIC, 솔리드, 이노와이리스, HFR 이렇게 보는데 합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4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40%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은 50% 성장이 예상되고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이 좀 선별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표를 가져왔는데요. 그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네트워크 장기 4개사,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커버리지 하는 4개사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확실히 이제 성장하는 그림이 포캐스팅이 확실히 보입니다. 여기 따라서 이노와이러스하고 아마 오늘 RFHIC가 급등했나요? 2개 회사가 네. 뭐 10% 정도 이상 급등한 회사도 있어서 아무튼 바닥권에서 일단 올라온 분이 보이고, 가장 좀 늦게,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늦게 개선될 거로 보고 있는 KMW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매도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무튼 이 종목까지도 이제 오늘 3%대 정도 올라왔는데 아무튼 실적단은 아마 제일 늦게 좋아질 거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KMW가. 그러니까 그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언급되고 있는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종목들 몇 개들, 그리고 HFR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도 거의 바닥에서 더블 정도 올라왔거든요. 실적단이 터지면서.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5 통신 장비주가 일부 보이기도 한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5G 장비주들이 오랜만에 조금 힘을 썼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결국 이제 8월 24일 날 뭐 미국 쾰른에서 열린 3대 글로벌 게임 쇼인 게임스컴 2022, 이게 이제 크래프톤과 뭐 네오위즈 포함한 국내 게임사들이 신작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네오위즈가 공개한 솔라이크 장르인 그 피의 거짓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가 좀 이제 호평을 받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좀 보니까 게임 업종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게임사가 일단 유저가 많이 빠졌고요. 또 할 만한 게임이 별로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유저들이 좀 줄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표를 가져와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게임 유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할 만한 게임이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작품들이 그래도 상반기보다 많이 나오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실제 게임을 해봤다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임도 있잖아요. 뭐 그게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인가요? 그것도 뭐 50레벨까지 가는데 돈 한 푼 안 쓰고 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고 크로니클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36레벨까지 올렸는데 제가 2,400원 썼습니다. 1,200원짜리 2번 이제 현금 이제 아이템 아니, 박 사봤거든요. 부장님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는 뭐 게임을 거의 안 하지만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별로 그 우리나라의 그 거대 게임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MMORPG로 매일매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캐시를 지불해야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매우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글로벌리 게임사들의 어떤 성장 궤도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콘솔 게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한국의 회사 게임 회사들도 그래서 이제 NC도 TL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오이즈라는 회사는 절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캐주얼 게임만 하는 회사거든요. 캐주얼 게임 뭐 포카 뭐 고스톱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콘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회사의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단순히 매일 이렇게 현금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게임보다는 네. 좀 어떤 이렇게 콘솔 게임으로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어서 계속 그런 어떤 성공의 DNA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회사가 훨씬 더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대륙마다 이제 좀 게임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일본이 특히 콘솔 게임이 되게 좀 핫하고요. 일본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예, 일본은 MMORPG가 잘 안 되는 시장으로 사실 알려져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국내 MMORPG가 가서 그래도 좀 이제 게임이 좀 되긴 됐는데 뭐 한국이라든지 뭐 아시아 쪽이 사실 MMORPG가 상당히 잘 됐죠. 근데 일본 시장은 이제 콘솔 게임 위주였는데 아무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게임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MMORPG가 최근에 나온 신작들도 해보면 뭐 그냥 크게 돈 안 들여도 하는 거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극악의 현금을 유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너무 정떨어지고. 예, 그거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겠지만 하다 보면 그냥 에이 그러면서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MMORPG가 너무 오랫동안 대작 게임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그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식상한 거예요. 네. 뭐 웬만한 비주얼라이즈 보여줘도 그냥 뭐 그런 정도이고 조금만 약하면 좀 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게 히트2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12시에 오늘 이제 오픈이 됐는데 오늘 히트2 관련된 종목은 또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히트2는 뭐예요? 그게 게임 이름입니다. 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MMORPG 관련된 뭐 1편이 되게 좀 좋았던 게임이고 이제 꽤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 오늘 12시에 이제 열었는데 어쨌든 뭐 매출단에 이제 순위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관련된 종목이 오늘은 또 사실 오픈하면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확 와닿지 않나 봐요 유저들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웬만한 게임 갖고는 이제 느낌이 안 오는 거죠. 현질도 옛날에는 막 그냥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뭐랄까 열심히 하면 돌릴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재밌으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고 과거처럼 현금 유도가 잘 되는 게임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는 느낌 때문에 저도 좀 보수적으로 좀 게임사는 보자 이런 느낌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면서 뭐 그냥 뭐 어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야기도 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합니다만 가끔은 한 번씩 이런 실전 투자의 매매 기술, 매매의 어떤 그 심리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될 때가 또 실제로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들 잠시 후에 저희가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